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공동묘지를 유산으로 준 거야? 장례식장에서 변호사가 유산 분할 내용을 발표하는 순간 강혜린의 두 오빠 강진영과 강진호는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는 큰아들 강진영에게, 분당 주택과 현금 3억은 둘째 아들 강진호에게, 그리고 막내딸 강혜린에게는 고향 산골짜기에 낡은 공동묘지 한 필지가 전부였습니다. 관리비까지 매달 나가는 골칫덩어리 땅을 왜 나한테 준 거지? 예리는 씁쓸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랑 관계가 좋지 않았으니 나한텐 주고 싶지 않았겠지.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한 중년 남자가 묘지 관련 서류를 들고 예린을 찾아왔습니다. 과연 그 묘지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비가 오는 경기도 외곽, 파주에 위치한 가족묘지에선 아버지 강도원의 관이 천천히 땅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강도원의 아들 강진영과 강진호, 그리고 딸 강혜리는 묵묵히 아버지의 관을 지켜보며 장례식장에서 변호사가 발표한 유산 상속 내용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장남 강진영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젖은 듯한 모습을 보이려 눈물을 억지로 짜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 두 채랑 상가 건물이라 그동안 아들 노릇 열심히 한 보람이 있어 차남 강진호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아버지의 관을 바라보며 유산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분당 아파트 시세가 얼마지? 아파트 하나 받았고 거기에 현금 3억, 이 정도면 아주 괜찮아. 강진호는 속으로 받은 유산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강혜리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넘기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혜리는 대학 때 아버지와 진로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그 이후로 집을 나와 자취를 하면서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녀에겐 충격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끝에 남은 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예리는 눈물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하천변 잡종지 한 필지, 나한텐 남겨둔 거 없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런 쓸모없는 땅을 왜 나한테 준 걸까? 강도원의 하관 의식이 끝나자 강진영이 정장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느라 모두 수고했어. 유산분할 협의서는 이미 공증받았고 등기 이전도 다음 주면 완료돼. 강진영이 가식적인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린아, 그 공동묘지 땅이라도 하나 받은 게 어디야, 그렇지? 강혜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차남 진호가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그 땅 돈도 안 될 텐데 어디다 쓰냐? 예린이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영이 추가로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참고로 그 땅은 현재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고 관리비는 상속인이 부담해야 해. 진영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관리비까지 나가는 땅이네. 완전 골칫덩어리인데 어쩌냐 예린아. 그녀는 유언장을 가방에 넣고 묵묵히 자리를 떠나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일주일 후 예리는 평소처럼 자신이 근무하는 토지 컨설팅 사무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해제 신청서를 검토하던 그녀는 시계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밤 9시가 넘었네. 사무소 불을 끄고 나서자 건물 앞에 나이가 꽤 지긋하신 남성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예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예린 씨 맞으십니까? 그 남성이 다가오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예린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남성은 품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윤광수라고 합니다. 고인이 되신 강도원 씨의 오랜 친구였죠. 윤광수가 봉투를 예린에게 내밀었습니다. 도원이가 생전에 제게 맡기면서 자신이 죽으면 딸에게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예린이 봉투를 받아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했고 겉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예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걸 맡기셨나요? 윤광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전입니다. 그때 도원이가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예린이만은 이 땅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거다라고요. 예린의 손이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윤광수는 예린에게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윤광수는 명함을 한 장 건네고는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예린은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자필 편지와 오래된 흑백 사진, 그리고 1990년대 지적도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친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린아, 이 땅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이미 없겠지만 너라면 반드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이름 모를 여성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성의 미소가 유독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말에 아버지가 남긴 그 땅을 보러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 아침 예린은 고향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지적도와 편지, 그리고 GPS 측정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2시간 후 도착한 고향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한적해져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택시를 타고 하천변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예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가시는 거예요? 예린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땅이에요. 처음 와보는긴 하는데 뭐가 있나 궁금해서요. 택시가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자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10분 정도 더 가니 작은 언덕 위에 돌무더기들이 보였습니다. 공동묘지였습니다. 예린이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지적도와 현재 위치를 GPS로 확인해 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묘지는 생각보다 넓었고 관리가 잘 안 되어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큰 묘비 앞에 서서 예린은 비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앞면에는 고인의 이름과 태어난 해, 돌아가신 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면을 돌아보니 작은 글씨로 이상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흘린 물길, 오래된 울타리 아래를 따라가라. 예린이 무릎을 꿇고 비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글씨체가 최근에 새긴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GPS를 켜고 주변 지형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묘지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1990년대 지적도를 펼쳐보니 그 개울이 당시에는 농수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으로 검색한 최신 지적도에는 그 농수로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예린이 개울을 따라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등기가 누락된 곳이라 지적도에도 안 나오는 곳이구나. 개울 주변에는 낡은 철조망과 콘크리트 기둥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이곳을 구분하려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예리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예리는 묘지로 돌아와 다시 한번 비문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울타리 아래라는 문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월요일 오후 예린이 사무소에서 토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큰오빠 진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딱딱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세요, 오빠? 예린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진영은 사무소를 둘러보며 팔짱을 꼈습니다. 주말에 고향 다녀왔다며? 뭘 하러 갔어? 예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진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너 묘지에서 뭐라고 다니는 거냐고. 예린은 진영의 눈빛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진영이 예린의 책상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그 묘지 땅 말이야. 혼자 관리하기 어렵지 않겠어? 가족 공동 재산으로 넘겨서 같이 관리하는 건 어때? 예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 재산이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진영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지. 혼자서 관리하기 어려울 텐데 관리권을 우리한테 넘기는 게 어때? 예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생각 없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맡기신 거니까요. 진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예린의 책상을 손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 어차피 쓸모없는 땅이잖아. 예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관리권을 달라고 하세요? 진영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예린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오빠는 뭘 아는 걸까?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윤광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광수가 예린의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어딘지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제 전화 받고 급히 준비해 왔습니다. 윤광수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파일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이건 도원이가 생전에 진행했던 토지 관련 연구 자료들입니다. 예린이 파일을 받아 첫 장을 넘겼습니다. 표지에는 지안군 하천변 토지 지질조사 보고서 1993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광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당시 국토청 토지조사관이었거든요. 도원이와 함께 그 일대를 조사했었죠. 예린이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해당 토지가 지하 20m 지점에서 특이한 광물층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땅 밑에 지하수가 흐르는 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가 왜 공식 보고서에 누락됐나요? 예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윤광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행정 절차가 복잡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그 땅 소유권도 불분명했고요. 윤광수는 다른 파일을 꺼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문제는 이 조사 이후에 그 땅이 국가 귀속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는 겁니다. 예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토지 컨설턴트로서 이런 상황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뜻인가요? 윤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법적으로는 무주지 상태죠. 예린이 보고서를 다시 펼쳐보며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지하 40m 지점의 게르마늄 성분과 희귀 점토층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윤광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원이가 이 자료를 숨겨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함부로 공개했다간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예린이 고개를 들어 윤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만 이 땅을 남긴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녀는 이미 머릿속에서 전문가 팀 구성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린은 지질 탐사 전문 업체와 함께 현장에 나섰습니다. 탐사팀장 김민수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각종 탐지 장비를 설치하며 예린에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지표면부터 50m까지 정밀 탐사를 해보겠습니다. 탐사 장비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은 묘지 한쪽에서 긴장한 채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김민수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지하 40m 지점에 확실히 특이한 층이 있어요. 예린이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층 단면도에는 일반적인 토양과 다른 색깔의 층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더 자세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게르마늄 성분이 확인되고 희귀 점토층도 상당한 규모네요. 예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의 다음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미 누군가 이 지역을 탐사한 흔적이 있습니다. 예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언제쯤인 것 같나요? 김민수가 장비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쯤으로 추정됩니다. 제대로 땅을 파서 한 것 같진 않고 간단한 토양 채취 정도였을 것 같아요. 예린은 아버지와 윤광수가 1993년에 했던 조사를 떠올렸습니다. 김민수가 탐사 결과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소유권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개발 허가를 받기 어려워요. 예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주변 토지부터 매입 가능한지 알아봐 주세요.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예린은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편 강예린의 큰오빠 강진영은 이 소식을 다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윤광수가 예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같이 가볼 곳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예린은 약속 장소에서 윤광수를 만나 그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묘지에서 더 깊숙한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20분 정도 달리자 작은 공동묘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묘지 끝자락에 있는 작은 무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묘비에는 이름 대신 한선영이라는 글자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광수가 무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이 강도원의 첫사랑이었어요. 예린이 놀라며 윤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첫사랑이요? 윤광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덤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선영 씨는 특별한 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분을 신기한 예지자라고 불렀죠. 무덤 옆에는 작은 샘물이 솟고 있었습니다. 윤광수가 손으로 물을 떠서 맛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물이 1년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요. 성분도 매우 특별하고요. 예린이 무릎을 꿇고 샘물에 손을 담그어 보았습니다. 물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묘한 온도였습니다. 윤광수가 예린의 옆에 앉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선영 씨는 땅의 기운을 읽는 능력이 있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는 신기한 감각이 있었죠. 예린이 샘물에서 손을 빼며 물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윤광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도원이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예린은 아버지가 남긴 흑백 사진 속 여성을 떠올렸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 여성이 바로 한선영이었던 것입니다.
윤광수가 예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원이가 자주 말했어요. 예린이가 선영 씨를 많이 닮았다고요. 예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예린의 사무소로 법원 등기우편이 배달되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토지공유지분권 확인 및 개발권한 분할 청구의 소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강진영, 강진호, 최유정이었습니다. 예린이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들이 묘지 토지에 대한 공동재산권을 주장하며 법정에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바로 차남 진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린아, 소장 받았지?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예린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진호가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유 원장이 법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게 우리 입장이야. 그리고 내가 혼자 개발하려는 행위는 부당한 선점이라고 봐. 예린이 책상을 손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언제 개발한다고 했나요? 그냥 조사만 했을 뿐인데. 전화 너머로 진호의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사팀까지 동원해놓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예린은 가족들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해. 개발 수익 3등분 하는 걸로. 예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아버지가 저에게만 주신 거예요. 진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후회하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예린은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에 어머니 최유정이 예린의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엄마 말 좀 들어라. 최유정이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가 형제들이 원수된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예린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버지가 주신 걸 받았을 뿐인데. 최유정이 예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야. 돈보다 가족이 우선이지. 예린이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왜 차별하셨어요? 저도 가족인데 왜 항상 제외시키셨나요? 최유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탐사팀장 김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토지 정리 작업 중이고 묘지 주변 폐기물을 치우다가 녹슨 쇠상자를 발견했는데 현장으로 와줄 수 있어요? 예린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조심해서 열어보세요. 예린이 작업자에게 말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기름종이에 쌓인 고문서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문서들은 놀랍도록 보존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예린이 첫 번째 문서를 펼쳐보니 한문으로 쓰여진 공문서였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대한제국 황실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윤광수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현장으로 불렀습니다. 30분 후 도착한 윤광수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일제강점기 이전 황실 전용 요양지 기록이에요. 윤광수가 돋보기를 꺼내 문서를 정밀하게 읽어보았습니다. 1904년에 작성된 것 같네요. 이 땅이 조선 왕족들의 치료용 지하수 채수지로 사용됐다고 나와 있어요. 예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광수가 다른 문서를 펼치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하 40m 지점에 특수광물과 약효가 있는 지하수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어요. 예린이 문서를 조심스럽게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땅이 원래부터 특별한 곳이었다는 뜻이네요.
윤광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원이가 이 문서들을 이곳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리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발견을 국가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광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들이 공개되면 이 땅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예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역사복원 사업도 함께 진행해야겠네요. 개발이 아니라 보존과 활용으로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예린의 발견이 보도되었습니다. 조선 말 황실 요양지 흔적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예린의 사무소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영이 사무소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언론에 발표한 거야? 예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문화재청에 신고한 것뿐이에요. 의무사항이거든요. 진영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보건사업? 웃기지 마. 내가 혼자 다 해먹으려는 거잖아. 예린이 일어서며 맞받아쳤습니다. 제가 언제 혼자 해먹는다고 했나요? 이건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영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럼 당장 사기업에 매각해. 개발업체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 예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이 땅은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 거예요. 진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성인군자 행세하네. 현실을 좀 봐. 그때 차남 진우도 사무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문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예린아, 이게 뭐야?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예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호가 신문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유산 분쟁 중 역사적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가족 간 법정 다툼과 예린의 단독 조사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진호가 신문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야. 이 모든 게 너 때문이라고. 예린이 기사를 읽어보며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언론에 가족 갈등을 제보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영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개발업체한테 땅 팔고 우리랑 합의해. 예린이 두 오빠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 거예요. 공익을 위한 개발로 갈 거라고요. 진호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끝까지 가보자. 각오는 됐겠지? 두 오빠가 나간 후 예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상처가 이렇게 깊을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광수가 예린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작은 가죽 수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해보니 보여드려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윤광수가 수첩을 예린에게 건넸습니다. 수첩 표지에는 한선영이라는 이름이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생전에 남긴 예언 수첩이에요. 도원이가 제게 맡겨뒀거든요. 예린이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름다운 한글 글씨로 여러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땅은 기다린다. 진정한 주인을 만날 때까지. 예린이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어갔습니다. 중간 부분에 특별히 진한 글씨로 쓰인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 아이가 차가운 사랑을 이겨내고 따뜻한 땅을 피우리라. 예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광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도원이에게 자주 말했대요. 막내딸이 특별할 거다라고요. 예린이 수첩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저를 미리 알고 계셨다는 뜻인가요? 윤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선영 씨의 예언은 대부분 맞았거든요. 예리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지도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묘지와 샘물의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리는 혼자 아버지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달빛이 묘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묘비 뒤쪽에서 은색 낡은 상자의 모서리 부분이 땅 속에서 반짝거렸습니다. 예린이 흙을 조심스럽게 파보니 작은 쇠함이 나왔습니다. 함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린이만이 이 땅을 올바르게 지켜낼 것이다. 그 아이는 선영이를 닮아 땅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예린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만 이 땅을 맡겼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1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예린은 역사적 가치와 공익성을 강조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반면 진영과 진호는 경제적 가치와 가족 공동 재산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며 예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사가 선고하며 말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유언장에 따라 피고 강예린의 단독 소유로 인정하며 역사적 가치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법정을 나서는 진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진호는 변호사와 무언가 심각하게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린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진영이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영의 부인이 예린의 사무소로 찾아와 울며 매달렸습니다. 예린 씨, 제발 도와주세요. 남편이 땅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진 것 같아요. 예린이 진영의 부인에게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는 오빠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는 안 되죠. 그날 밤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형이 이렇게 된 것도 다 그 땅 때문이야. 내가 처음부터 양보했으면. 예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진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갈 거야? 가족이 이렇게 망가져도? 예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망가뜨린 건 욕심이에요, 오빠. 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 거예요. 진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와 한선영이 바란 것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예린이 구상한 치유의 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역사복원사업 지원금과 민간 후원금을 받아 친환경 복합공간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에는 건축가, 조경사, 문화재 전문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헬멧을 쓰고 현장을 돌아보며 설계사와 상의했습니다. 온천시설과 광물체험관은 지하수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설계해 주세요. 설계사가 도면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역사 탐방로도 한선영 기념관과 연결되도록 배치했습니다. 예린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수익 절반을 독립운동가 후손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재단으로 귀속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윤광수가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린이 세운 한선영 기념비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도원이가 이걸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윤광수가 기념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기념비에는 한선영, 땅을 읽고 미래를 본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린이 윤광수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묘비도 새로 단장했어요. 가보실래요? 그들은 함께 강도원의 묘지로 걸어갔습니다. 새롭게 바뀐 묘비에는 예린이 직접 쓴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사랑으로 딸을 키우고 따뜻한 땅으로 모두를 하나로 만든 아버지. 윤광수가 묘비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좋은 글이네요. 도원이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했어요. 예린이 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1년 후 한선영 치유의 들 리조트가 드디어 정식 개장하는 날이 왔습니다. 개장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역 국회의원, 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전국에서 온 방문객들로 행사장이 가득 찼습니다. 예린이 개장식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흰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린이 객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맨 앞줄에는 어머니 최유정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진호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개발이 아닌 역사와 현재가 만나는 치유의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예린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예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형의 사건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땅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어머니 최유정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예린을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차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널 가장 믿었단 걸 이제야 알겠다. 최유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개장식이 끝난 후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호가 예린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예린아, 정말 미안했어. 내가 옳았어. 예린이 오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오빠. 함께해요. 그날 밤 아버지와 한선영의 묘 앞에 새로 세운 추모비가 조명을 받으며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예린은 혼자 그곳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개장 3개월 후 리조트 뒤편에서 추가 조경 공사를 진행하던 중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굴삭기가 땅을 파던 중 단단한 돌벽에 부딪혔습니다. 현장 감독이 급히 예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장님, 이상한 구조물이 나왔어요.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린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 지하 3m 지점에서 고대 석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석실 입구에는 고려시대 양식의 문양이 새겨진 돌문이 있었습니다. 예린이 문화재청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일주일 후 문화재 발굴팀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발굴팀장 박 교수가 석실 내부를 조사한 후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고려시대 왕실의학 서고입니다. 보존 상태가 놀랍도록 완벽해요. 석실 안에는 수백 권의 고대 의학서와 약초 처방전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고려시대 왕실 어이들이 사용했던 의료기구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예린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이 고려시대부터 왕실 전용 치료시설이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린이 석실 입구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유물 전시관을 만들어야겠네요. 고대 치유법 체험관도 함께요. 문화재청은 이 발견을 국가 차원의 중요 발굴로 인정했습니다.
예린은 전시관 건설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석실에서 더욱 놀라운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려 공민왕이 직접 하사했다는 금인이 새겨진 의약서였습니다. 박 교수가 유물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 의학사의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겁니다. 예린은 이 모든 발견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와 한선영이 이끈 운명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물 발견 소식이 해외 언론에도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CNN과 BBC에서 한국의 신비로운 치유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린의 사무실로 해외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영어로 진행된 BBC 인터뷰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This land chose us, not the other way around. We are just guardians of its history.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자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댓글에는 예린의 철학에 감동받았다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국제 의료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관광객이 예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꼭 와보고 싶었어요. 정말 특별한 곳이네요. 유럽의 여러 치유센터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모든 해외 진출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독일 투자그룹 대표가 예린을 만나 거액의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유럽에 같은 컨셉의 시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예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땅의 정신은 복제될 수 없습니다. 이곳만의 특별함이니까요. 대신 예린은 국내 각지에 공익형 치유센터를 확산시킬 재단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한국형 치유 문화를 전국에 보급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를 마친 예린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외국 의료진들이 예린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의 마음은 이미 다음 계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소외된 지역에 작은 치유센터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개장 1년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예린에게 전해졌습니다. 큰오빠 진영이 출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년의 복역 기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진영이 예린의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했던 정장 대신 소박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예린아, 정말 미안했다. 진영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린이 의자에서 일어나 오빠를 맞이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죠. 진영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내 기사들을 다 봤어. 정말 자랑스럽더라. 예린이 차를 내주며 오빠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도 우리와 함께 일해요. 해외 전략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해요. 진영이 놀라며 예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예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가족이니까요. 한편 진호는 이미 치유의 들의 법률 자문을 맡아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린의 공익재단 설립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최유정이 예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너를 차별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예린이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덕분에 저도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진영이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끄는 것, 그게 진짜 가족 경영이지. 진호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예린이가 우리 모두를 가르쳐 준 거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치유의 들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2년 후 예리는 서한수연 장학재단을 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재단명은 한선영과 강도원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과 지역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예린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장학생으로 선발된 20명의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치유의 들은 이제 전국에서 온 만성질환 환자와 노인들의 휴양성지가 되었습니다. 매일 2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와 온천과 명상, 역사 탐방을 즐겼습니다. 지역 일자리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관광 가이드와 치유 프로그램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예린이 직원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자녀까지 고려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요. 인사팀장이 제안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직원 자녀 교육비 지원과 방과 후 돌봄 시설도 준비했습니다. 예린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유는 병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회복이에요. 그게 우리 철학이죠. 치유의 들에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규모 확장보다는 질적 향상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80세 할머니가 예린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곳에서 3주 머물면서 30년 된 관절염이 많이 좋아졌어요. 마음의 병도 함께 치유받았습니다. 예린은 그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와 한선영이 바란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땅은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3년 후 예린에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훈장을 수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공원, 역사복원, 공익개발 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국민훈장 수상식이 열리는 날 가족들이 모두 함께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예린은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고 가족들도 정장으로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대통령이 예린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강예린 씨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공익 정신입니다. 예린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이름으로 받지만 실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의 몫입니다. 객석에 앉은 가족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최유정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로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구나. 진영과 진우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방송사 카메라들이 감동적인 가족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수상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예린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범 사례가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린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수상식 장면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예린의 수상 소감과 가족들의 감동적인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전국 신문 일면에 가족 갈등을 사랑으로 이겨낸 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예린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훈장 수상 일주일 후 가족들은 다시 아버지와 한선영의 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진영과 진호, 그리고 각자의 가족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예린이 아버지 묘 앞에 꽃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윤광수도 함께 와서 묘 앞에서 깊이 절했습니다. 도원이, 내 딸이 정말 훌륭하게 해냈어. 한선영의 묘 앞에는 새로운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선영 마이너스 땅을 읽고 미래를 보니 사랑으로 길을 밝힌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최유정이 한선영의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예린이를 지켜봐 주셔서. 가족들이 함께 묘지를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추모공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린이 전망대에 올라 내려다 보이는 치유의 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땅은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유산이에요. 진영이 예린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옳았어. 나누면 더 커지는 게 진짜 유산이구나. 진호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가족들은 손을 잡고 함께 서 있었습니다. 치유의 들에서는 방문객들이 평화롭게 산책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선영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배운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어요. 바람이 불어와 예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한선영이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묘비에 숨겨진 땅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강혜린이 받은 그 쓸모없는 공동묘지가 결국 온 가족을 하나로 만든 기적의 땅이 되었죠. 처음에는 차별받는 막내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까지 받는 감동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느껴지는 이야기였어요. 혹시라도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혼자서 치유하는 것보다 함께 나누면서 치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